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다니고 있는 임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신직업 특강, 특히 이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많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저희 IT 분야,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AI가 지금 현재 어떻게 붐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저희 회사인 알리바바에 대한 소개도 포함될 거고요. 또한 아마도 그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임종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 IT 분야에서 약 한 12년 차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총 4개의 회사에 다녔는데요. 첫 번째는 왓챠, 두 번째는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세 번째는 레드햇이라는 회사고요. 네 번째로 지금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왓챠에 대한 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 IT 분야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사실 왓챠는 제가 창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저는 원래 그 왓챠가 아니라 다른 이모투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거기서 메인 개발자 겸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창업을 했던 게 사실 그 서울에 있는 장지역에 있는 가든5라는 곳에서 서울에서 지원해주는 이 사무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옆방에 있던 팀이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 사실 저랑 좀 친했던 형들인데 그 형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개발 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이 왓챠 사업을 좀 도와주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왓챠 알고리즘 중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제가 진행을 했던 이 개발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 개발 직무는 이 개발과 관련된 과, 그러니까 뭐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컴퓨터 공학이 아니어도 문과에서도 되게 많이들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 개발사들에서는 이런 전공자뿐만 아니라 이 문과 계열이나 뭐 또는 뭐 수학이나 통계 계열 전공자를 오히려 더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어차피 개발 스킬은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스킬은 거의 현업에서 쓰지 못할 정도의 좀 로우한 레벨이고 실제로는 회사에 와서 그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지식들이 많이 있고 뭐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쓰자라는 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직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컴퓨터 과학, 이 IT 전공 출신인데요. 이 IT 전공 출신에서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제로 베이스 개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제로 베이스 개발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하얀 도화지 위에 스케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색칠을 하고 뭐 폼을 잡는 이 전체 영역을 혼자서 혹은 우리 팀으로서 제로부터 탑까지 모든 것을 다 했었어야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가 현업에 와서 이 개발을 진행을 하면요. 대부분이 짜여져 있는 템플릿 상에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고요. 또한 거의 대부분 이제 개발 펑션들을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API로 끌어와서 그 API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기능을 만들고요. 또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이제 개발 기능들인데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기능을 좀 쉽게 쉽게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 직무는 이렇게 왼쪽처럼 이런 검은 화면에 이런 글들을 치는 업무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화면처럼 좀 UI, UX처럼 그리고 기획적인 부분, 로코드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현업에 와서 이 개발 직무에 대해서 좀
적응을 못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업무를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왓챠 그리고 제가 창업한 이모투어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다시 그 제가 창업을 하는 것을 접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제가 한 2년 반 정도,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총 진행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한번 대기업에 들어가 보자라고 시도를 시작을 해서 롯데정보통신이라는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롯데그룹은 굉장히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금융, 유통, 뭐 식품, 관광, 건설, 제조, 서비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IT,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와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이 롯데정보통신이고요. 근데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서 롯데이노베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제가 운영 직무를 했었어요. 그 운영 직무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왼쪽에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 IDC 안에서 저희가 그 이제 서버라고 하죠. 서버 네트워크 이제 스토리지를 저희가 배치를 시켜놓고 이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을 했었는데요. 어, 제가 처음 이제 운영 업무를 맡았을 때 사실 운영 업무라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관제, 멋있는 관제 화면에서 되게 자동화가 잘 되어 있고 나는 그냥 뭐 클릭만으로 뭔가를 알게 되고 뭔가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직무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업무가 갑자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마운팅이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 서버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서버 같은 거를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한 20kg에서 30kg 정도 되는데 이 서버를 렉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그거를 드라이버질을 해야 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 사실 신입 때는 저도 막 정장을 입고 다녔는데 그 정장이 다 젖을 정도로 거의 되게 힘든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뒤에 막 케이블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되게 어려운 작업도 그때 배우면서 아, 실제 운영 업무라는 것은 좀 머리를 쓰는 일보다 약간 몸을 쓰는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뭐 좀 특별한 경우였지만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주로 제가 수행을 했던 업무가 뭐 개발도 약간 수정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실 개발이나 운영 같은 것들을 직접 하지 않고 그냥 파트너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사실 그 파트너를 관리하는 역할,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뭐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같은 이런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 롯데에서도 좀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경험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제가 롯데에서 했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 클라우드 관련된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관리를 하고 클라우드를 개발을 하는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레드햇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저에게 오퍼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오퍼를 받고 오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스카우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카우팅을 받아서 레드햇이라는 회사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드햇은 오픈 소스라고 하는 하나의 이 좀 문화라고 할까요? 이 문화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글을 보면은 포춘 500대 기업들이 이미 레드햇 제품 및 솔루션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IT 관련 과거나 아니면은 이런 IT 관련된 뭐 수업을 받아 보셨으면은 아마 리눅스라는 걸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 리눅스 중에서 센트 OS라는 리눅스를 많이들 사용하는데 그 센트 OS가 바로 이 레드햇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플랫폼입니다. 네, 저는 이 레드햇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했을 때 저의 업무는 솔루션스 아키텍트라는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스 아키텍트라는 업무가 사실 제가 이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주니어는 할 수가 없는 업무였어요. 왜냐면은 이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딱 두 가지로 정해지거든요. 세일즈와 테크를 합친 기술 영업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진짜 세일즈는 주로 이런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고객과의 막 커넥션 유지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는 반면 솔루션스 아키텍트, 프리세일즈 그리고 이 기술 영업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 테스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만나는 고객분들이 좀 주니어보다는 뭐 팀장님, 뭐 차장님, 부장님급의 좀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주니어 엔지니어, 주니어 개발자가 이 업무를 하기에는 그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좀 많이 바뀌어서 주니어도 많이 오시게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신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이때는 저는 되게 좀 어린 나이에 좀 빠른 시기에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졌죠. 근데 좀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하는 업무는 뭐 포캐스팅이라면 예측이죠. 예측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제품이 팔릴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제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견적을 내서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해주고 고객을 만나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 행사에서 뭐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다가 제 이름 뭐 임종진을 쳐보시면은 꽤 많은 콘텐츠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올린 것도 있지만 저보다는 이런 마케팅 행사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올려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환경에다가 우리의 뭐 제품을 설치를 해준다든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업무들을 수행을 했던 저의 직업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 솔루션스 아키텍트 중에서 저는 클라우드 그리고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가진 전문성으로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 SA, 특히나 클라우드와 같은 이런 신기술의 직업을 갖게 되면은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최신의 기술들을 가장 빨리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 최신의 기술을 가장 빨리 습득한다는 거는 제가 저의 가치가 많이 빠르게 급성장한다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캡처인데 사실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거는 좀 전에 있던 캡처본인데 메일로도 그리고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저희 좀 직장인들의 SNS에서도 거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스카우트 제안이 오고요. 이 스카우트 제안이 오는 곳은 뭐 글로벌 기업의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도 있고요. 혹은 우리나라의 좀 대형 기업인 뭐 여기 있으면 뭐 GS, 뭐 현대, 뭐 삼성, 막 이런 쪽도 많이 제안이 오고요. 또한 뭐 요즘에는 스타트업에서도 좀 제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듯 좀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저희 커리어를 개발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오시는 이제 좀 요즘 신입으로서 이런 IT 쪽의 직업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에세이를 목표로서 좀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에세이라는 업무가 궁금하시면은 어, 그 책 중에서 프리세일즈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프리세일 사실 그 책 저자가 제가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굉장히 윗 선배님인데 그 책에는 저도 좀 많은 좀 내용들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 그리고 프리세일즈라는 것이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좀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거를 보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레드햇에서 제가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또 이렇게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많은 제안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레드햇이라는 회사를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레드햇에 있는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너무 배울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회사가 레드햇이 IBM한테 인수를 당하게 되고, 회사가 좀 제가 생각했던 문화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문화로 변화를 점점 하길래 저도 이제 외부로의 좀 시선을 많이 옮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선을 옮기는 시점에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제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대부분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AWS 대부분 아실 거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뭐 구글의 GCP, 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는 곳을 처음 들어봤고, 알리바바? 중국의 회사지만 어쨌든 좀 흥미있네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또 면접이 좀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제가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알리바바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그 AI 전문가, AI 전문 프리세일즈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리바바 그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원래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한 2년 전까지는 한국에 알리익스프레스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투자를 하겠다라고 내부에서 결정이 나더니 사람을 엄청 많이 뽑더라고요.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 거의 한 120명 그 정도 될 거예요. 되게 그리고 또 많이 뽑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해서 이쪽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이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알리익스프레스나 그리고 또 알리페이도 아마도 알고 계시겠죠? 알리페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페이먼트 핀테크 기업 중 하나이죠.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중국 내부에 있는 뭐 1688이라는 플랫폼, 물류인 뭐 차이니아오, 그리고 택시 서비스인 뭐 띠디,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대형 그룹이고요. 이 그룹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IT 인프라와 그리고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회사로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 알리바바 그룹의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리바바가 저도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대형 기업인가? 라는 좀 물음표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바뀌긴 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마켓캡, 그러니까 이 회사 크기로 탑 10 안에 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굳이 가져와서 보여드리냐면 알리바바가 좋다라고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 탑백 안에 들어가는 컴퍼니 중에서 탑 10의 컴퍼니가 뭐 지금은 뭐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죠. 근데 아직까지도 탑 뭐 30대 기업 중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클라우드 혹은 AI를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이 AI 클라우드가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회사에서 많이 사람들을 뽑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좀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인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외국계 IT 기업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레드햇에서 제가 입사를 하고 지금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올 때까지 이제 외국계 IT 기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뭐 학교 후배들이나 많은 뭐 멘티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계 IT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랭귀지입니다. 언어가 중요한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근데 사실 저는 해외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뭐 여행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영어도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 중 하나였어요. 실제로 저는 롯데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영어로 뭐 스몰톡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나마 좀 뭐 대본 있으면 읽을 수 있는 정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대학생 수준이었는데 뭐 레드햇 때 좀 내국계 IT 기업이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때 사실 레드할 때는 좀 큰 회사기도 하고 한국에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디벨롭을 해서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되었죠. 근데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오면서 이 면접을 볼 때부터 영어 면접밖에 안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 반 이상을 영어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어만큼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뭐 중국어나 뭐 일본어나 뭐 라틴어나 뭐 이런 그 외의 언어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많은 플러스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개발은 꾸준히 놓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언어를 대부분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도 취업할 때 오픽 IH 받고 뭐 토스도 레벨 7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도 불구하고 스몰톡을 못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잘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요즘에 또 잘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자격 증명으로 생각을 하셔서 오픽이나 토스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쓸 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그냥 뭐 랭귀지 약간 쉐어링하는 이런 모임에 가셔서 외국인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거나 왜냐면 제가 지금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저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적인 것 중에서 뭐 사형식, 오형식 이런 거 절대 안 써요. 저는 그냥 제가 쓰는 단어도 사실 많아봐야 한 500개 되려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단어들이 여러분들 아는 단어들을 제가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그만큼 영어는 그런 공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이 사용을 하는 이런 사용의 환경을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얘네의 생각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필요한 것은 저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력이에요. 네.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후배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형, 이거 저희가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코딩 뭐 대회를 나가야 되나요? 뭐 나가면 좋죠. 아니면은 뭐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만들어서 증명하면 되게 좋죠. 근데 다른 후배가 어떤 후배는 형, 나 저 그러면은 그냥 그 OCJP 같은 자바 라이센스 좀 딸게요. 아니면은 뭐 정보 처리 기사를 딸게요. 막 이런 자격증 위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위주로 많이 따는데 저희 외국계 기업 근데 좀 최근에 사실은 대기업들도 비슷해요. 이런 자격증의 중요성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현업에서는 그런 자격증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나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 능력에서는. 네, 차라리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신기술 관련된 내용 혹은 뭐 신규 뭐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트렌드를 좀 더 관심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를 익숙해져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좀 익숙해진다면은 이런 기술력도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계에서는 특히 사실 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인맥이에요. 네, 인맥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죠. 근데 왜냐면은 이 외국계 기업에서 뽑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기업들 중에서도 대부분 임직원들은 되게 적고요. 그 작은 임직원들 중에서도 신입을 뽑는 자리는 더더더더욱 정말 적어요. 근데 어 이제 이런 인맥을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 좋은 자리를 발견을 하거나 아니 거기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전 회사부터 좀 사람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 인맥을 많이 쌓았고요. 그분들이 좀 많은 제안을 주시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궁금하시겠죠. 나 외국계 IT 기업 가고 싶은데 그럼 저는 인맥을 어디서 쌓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그럼 그냥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그에 맞는 좀 자리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네, 그러면은 외국계 IT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활이 어떤지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나 저희 회사는 AI를 중점으로 서비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기업, AI 관련된 이런 외국계 글로벌 기업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네, 첫 번째로 출퇴근 시간입니다. 뭐
대부분 그냥 일반 기업에서는 출퇴근을 9 to 6,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1시간 밥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여지죠. 근데 저희는 기본적인 근무 시간은 10 to 7, 10시부터 7시인데요. 저희는 근데 뭐 재택근무 그리고 뭐 오피스 근무 이런 개념이 사실 없어요. 저희는 대부분 그러니까 외부 미팅이 많기 때문에 외부 미팅을 하려고 뭐 만약에 뭐 미팅은 11시다. 그러면 10시 그냥 제가 집에서 바로 거기로 직출을 해서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뭐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출퇴근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만약에 일을 좀 설렁설렁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계 IT는 비교적 한국에 있는 회사들보다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되게 좀 쉽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근로보호법의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그만큼 좀 성과주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꼭 반드시 생각을 해서 호려 개발을 계속하고 우리 업무를 좀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업무의 양입니다. 네, 업무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롯데에서도 나름 진짜 바쁘게 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롯데에서 일했던 업무는 사실 제가 지금 가진 업무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업무였더라고요. 저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또 정확하게, 그리고, 어, 그리고 고객들께 뭐 제가 좀 제안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는 좀 저의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업무 능력 자체가 이 외국계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 다음은 출장인데요. 뭐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출장 많이 가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출장을 정말 많이 가요.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고 가는 지역으로는 뭐 미국도 가고 뭐 프랑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도 많이 가고, 뭐 중국도 당연히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일본도 많이 가고,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출장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장을 간다라고 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사실 출장을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면 나가면은 쉼이 없어요. 정말 힘들게 일만 하고, 그것도 편하지 않은 공간에서 호텔에서 그거를 쉬지 못하니 더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든 환경입니다. 네, 네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좀 외국계 IT 기업은 일반 한국계 기업하고는 이런 관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좀 회사마다 좀 케바케이긴 한데 상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로를 부를 때 그냥 님이라고 칭하고요. 어쩔 때는 그냥 영어 이름을 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팀장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그 팀장하고 그 하부 직원이 뭐 정말 너 시키면은 이거 해야 돼라는 거보다는 좀 더 주도적으로 많이 일을 하는 편이고요. 자기가 자기 자체 그냥 사업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또 많이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부분에서도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은 되게 잘 맞는 조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는 복지입니다. 여러분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복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되게 뭐 주변에 선배들이나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물어보는 복지에 대해서 막 되게 많이들 하는 게 뭐 우리 회사는 밥이 맛있다. 우리는 뭐 커피가 공짜다. 뭐 금요일 아침마다 케이터링으로 브런치를 해준다. 혹은 뭐 우리 회사는 뭐 피트니스 짐이 있어. 그리고 뭐 수영장이 있어. 뭐 아니면 우린 자사몰이 있어서 뭔가를 좀 싸게 하게 살 수 있어. 뭐 포인트를 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복지들이 있는데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회사에서 주는 돈이에요, 돈. 그걸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는 사실 저는 외국계 IT의 복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어져서 연봉으로 이어지는데 연봉적인 부분은 제가 뚜렷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나이, 같은 경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위험성도 있지만 받는 베네핏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제가 이 AI, 이거 아니야. 제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 AI, 인공지능 전문 프리세일즈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저희 프리세일즈 팀이 있는데요. 저희 한국 팀에 제가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팀장으로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전파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유튜브에도 제가 올린 뭐 영상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발표한 이런 컨퍼런스에서 영상도 많으니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인공지능 전문가까지 가기 전에 이 IT 직무를 저희가 브렉다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발전이 되긴 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신입으로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IT 직무를 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나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IT 직무에는요. 네, 먼저 개발 쪽이 있죠. 개발도 뭐 클라이언트 개발, 뭐 서버 개발, 퍼블리싱, 모듈이 있고요. 모듈 개발, 그리고 웹 개발, 모바일 개발, 인베디드 개발, 스크립트 개발, 뭐 SAP 관련된 아밥 개발자도 있고. 이 개발자 중에서도 쓰는 언어가 뭐 C, 뭐 자바, 파이썬, 고랭, 뭐 루비 아니면은 뭐 JS, 노드 뭐 이런 정말 다양한 랭귀지들과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어떤 개발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인데요. 이 미드웨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간에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거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뭐 이제는 좀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와서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관리자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이 네트워크 관련된 것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여서 이 브랜드에 좀 집중된 관리자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서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OS, 윈도우, 그 리눅스, 유닉스 전문도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도 RDB,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NoSQL, 뭐 타임DB도 있고요. 보안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IT 직무라고 하는 것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 좀 개발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런 자소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력이나 이런 교육을 쌓게 되면 아마도 그쪽으로 일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사실 초기부터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들어와서 저도 개발 직무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개발 직무보다는 저는 이런 좀 말을 하고 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더 좋아해서 알리는 걸 더 좋아해서 지금 현재 직무를 갖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직무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가진 이런 AI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직업 자체 이것 굉장히 신직업이죠. 거의 없었던 직업이었는데 이런 직업들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인공지능은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직업 또한 굉장히 이름이 많이 바뀌고 저도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다른 직업으로 제가 다른 직종으로 좀 컨버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제 생각에는 다음에 IT 트렌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토스를 공부하고 토익을 공부하고 있고 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 다 접으시고 그냥 지금 현재 트렌드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까지 오기 전에 기업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4자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4자라는 숫자는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죠. 네, 저는 원래 클라우드 전문가였고, 이제는 클라우드가 거의 AI와 병합이 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AI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가장 베이스 기술로서 저는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서비스로는 AI를 판매를 하는 AI를 공부를 하고 AI를 개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안에서 클라우드는 사실 물리적인 이런 데이터 센터를 서비스화해서 판매를 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IoT 발전이 굉장히 많아졌죠. 실제로 저도 집에 LG 가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LG 가전 또한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뭐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예약을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 AI가 그 IoT에 도입이 돼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뭐 센서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바로 켜주고 뭐 불을 켜주고 뭐 이런 뭐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뭐 이런 형태의 좀 AI 관련된 IoT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를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뭐 과제하시고 우리가 뭔가 찾아볼 때 챗GPT 진짜 많이 쓰시죠? 그 오픈 AI에서 개발한 이 챗GPT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뭐 구글을 포함해서 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 정보들을 다 집약해 놓은 것이고요. 그 데이터가 없었다라면 여러분들은 GPT에 질문을 해도 이 친구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만큼 이렇게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환경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AI이고요. AI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그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 AI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개념이에요. 이 AI, 원래 기존의 AI와 이 생성형 AI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그냥 생성형 AI가 아니라 그냥 AI는 목적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뭐 이미지에 대한 분류,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한 스피치 레코니션, 뭐 이런 목적성이 하나의 목적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는 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GPT를 만약에 갖다 놓으면은 이 GPT를 뭘로 쓰는지는 우리의 맘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제를 도와주는데 여러분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번역할 때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아니면 뭐 이메일을 쓸 때도 GPT한테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는 사람처럼 그냥 존재를 하는 플랫폼이고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성은 사용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이런 서비스가 바로 이 생성형 AI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까지 오기까지 사실 우리는 최근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우리가 GPT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GPT가 사실 이 AI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AI라고 하는 단어는 1950년대에 탄생된 단어입니다. 1955년도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로서 단어가 탄생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60년도에는 59년에는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에는 증강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왔으며 뭐 2006년에는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최근에서야 이것들이 다 집약이 돼서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공지능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클라우드 전문가이자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딥러닝을 개발하는 개발자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꾸준히 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저의 직업 또한 발전해 온 발자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제너레이티브 AI는 굉장히 많은 대형 기업들에서 최근에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이런 솔루션을 산다거나 하드웨어를 구매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투자예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코스트 중 하나가 바로 사람 인적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맥킨지라고 하는 저희 그 컨설팅 펌이 있는데 맥킨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1200개 기업에서 당장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와 관련된 전문가를 뽑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뽑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근데 그만큼 시장에 되게 가능성이 많은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뭐
그냥 일반적인 이 AR 개발하는 개발사 이외에도 뭐 은행이나 뭐 리테일 기업 그리고 뭐 의학 기업 아니면은 제조 기업 쪽에서도 이런 생성형 AI에 관련된 직업 그리고 생성형 관련된 리소스들을 뽑으려 채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또한 마찬가지예요. 알리바바에서는 이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 사용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미지 서치라는 게 있어요. 그 이미지 서치는 딱 눌러보고 우리가 뭐 사고 싶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이컵 같은 걸 만약에 사고 싶다면 컵을 딱 카메라로 딱 찍어서 컵을 업로드하면 이와 비슷한 상품들이 추천이 되게 됩니다. 네, 그것도 저 알리바바 클라우드, 알리바바가 개발한 AI를 활용을 해서 하는 모든 이미지 서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물류에 대한 AI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항저우라는 이제 중국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저희 본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항저우에서는 이 물류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배송 기사가 오는 게 아니라 로봇이 와서 로봇이 딱 집 앞에 놓고 집에 가는 자동으로 가는 이런 것도 이미 개발이 되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객센터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센터에서는 이미 알리바바에서는 한 들어오는 고객 문의의 한 98% 이상을 AI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기술이 딥다이브한 기술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의 태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아나요? 혹은 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비정형 데이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정형화된 데이터는 우리가 딱 테이블로 정의가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엑셀처럼 로우와 컬럼이 있고 이 안에 구분이 돼 있어요. 이름, 뭐 나이,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기,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은 거의 사실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예요. 예를 들자면은 리뷰 이런 거죠. 뭐 네이버 어떤 식당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찾아가지고 식당에서 예약을 했는데 이 식당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저는 막 리뷰를 남겼었는데 리뷰를 남길 때 이 식당 맛있어요 라고 치지 않잖아요. 이 식당에는 이런 메뉴가 맛있었고요. 이 맛있는데 맛있었어요도 뭐 글자도 틀릴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맛있는 거를 정말 향이 너무 풍부하고 식감이 너무 좋고 이런 식으로 풍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또 그것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되게 다양한 언어 랭귀지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정형화 시키는 것 좋다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좋다라는 방식을 모두 다 찾아내서 집어넣는 작업을 저는 데이터 태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서 코멘트 그러니까 리뷰에 대한 데이터다. 이 데이터는 사람의 감정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이 데이터는 사람의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태깅을 하고 다시 이 빅데이터 시스템에 이렇게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딱 정리된 이 데이터를 저희는 데이터셋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데이터셋이 정의가 됐어요. 그럼 데이터셋이 정의가 된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개발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직업이 사실 엔지니어를 제외하고서는 개발을 조금씩이라도 하고는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이 많으시는 파이썬 랭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파이썬과 그리고 특히나 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머신러닝을 시킬 수 있는 개발을 수행을 합니다. 이 개발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개발 툴도 있고 뭐 라이브러리도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라이브러리 셋도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코딩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코딩은 사실 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학습,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같은 이런 학습을 위한 코딩이고요. 이
이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돌리기 시작해요. 이 트레이닝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PC, 뭐 저는 지금 맥북 쓰는데 이 맥북에서 돌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정말로 비싼 이 GPU 환경에다가 이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데이터셋과 그리고 알고리즘을 넣어서 여기서 계속 이 GPU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게 만들어요. 네, 이게 바로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뭐 AI가 뜨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이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엔비디아는 GPU인데 GPU는 그냥 우리가 게임할 때 뭐 좀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AI랑 무슨 관련이 있지? 라는 막 궁금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GPU는 바로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는 필수적인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과 개발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서비스의 환경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개발을 하는 쪽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저희가 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뭔가 개선을 하는 거라면은 이 홈페이지에 제가 만든 이 트레이닝된 이런 머신러닝 AI를 올려야죠. 통합을 해야죠. 그 통합을 한다는 걸 디플로이먼트, 배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배포하는 작업 또한 저희 AI 인공지능 전문가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배포된 환경을 다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더 개선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한 관리를 하는 작업 또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전문가는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표현한 이런 업무들 자체가 어,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해서 뭘 공부해야지 고민을 하시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실 그냥 빅데이터 전문가 하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하는 일이고 엔지니어가 하는 일들이 좀 집약돼서 이 인공지능에 특화된 업무만 좀 집약돼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개발, 엔지니어링, 뭐 데이터 이런 쪽을 다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나 이 파이썬 랭귀지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디벨롭 하시면은 충분히 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히나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T를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챗GPT가 사실 오픈 AI에서 개발되었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죠.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GPT-4o, 4o 버전, 4o 버전이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LLM이 GPT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LLM을 쓸 때 최소 5개 정도의 플랫폼을 띄워놓고 다 그런 걸 비교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랭귀지는 제가 영어를 쓸 때나 뭐 한국어를 쓸 때나 혹여나 제가 뭐 중국어를 쓸 때도 다 다른 답을 내놓고요. 그 퍼포먼스가 어쩔 때는 GPT가 제일 뛰어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 가지고 있는 통이 치앤원이라고 표현하는데 통이 치앤원이 가장 좋은 답변을 내릴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애저에 있는 그 코파일럿이 가장 좋은 답변을 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라마라고 하는 랭귀지가 플랫폼이 가장 좋은 답변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특화되어 있는 분야에 따라서 각각 좀 스코어링을 많이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될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허깅 페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 허깅 페이스에 있는 사이트에서 좀 캐처본을 가져온 건데요. 이 안에는 이 많은 AI 모델들을 개발을 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오픈 소스로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떤 AI가 있지, 어떤 AI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허깅 페이스를 보면서 대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LLM은 사실 T2T라고 표현하죠. 텍스트 투 텍스트에 좀 집중된 플랫폼이에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비주얼과 관련된 AI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스노우.
여러분들 그 애플리케이션 스노우에서 우리가 AI 프로필이라는 걸 한번 체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막 저도 뭐 SNS를 하는데 그 SNS에 뭐 약간 저만의 막 아바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귀여운 것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AI로 개발된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바로 저희는 T2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트 투 이미지 서비스라고 해요. 이 텍스트 투 이미지는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특히나 이런 마케팅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아트 디자인도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있고 브랜드 어웨어니스나 뭐 아키텍처 디자인을 하고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제가 뭐 광고를 봐도 통신사에서 뭐 SK였나요? KT였나요? 뭐 그 통신사에서 하는 공인 광고에도 이 T2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만큼 좀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개발을 하고 저도 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좀 많은 이 인공지능들이 있는데요. 이게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replace anyth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오리지널 파일 중에서 저는 이 핸드폰 광고를 좀 모델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바꾸는 영역을 이렇게 올리고 그럼 내가 원하는 모델과 원하는 분위기를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출력된 이 결과물을 창조를 해서 저는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좀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활용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번엔 그러니까 트라이온이라고 하는 저희의 아니, 아웃피 애니원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만약에 제가 뭐 무신사나 뭐 어디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어요. 그 마음에 드는 옷을 실제로 내가 피팅을 해보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사이즈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피팅을 직접적으로 내 몸과 맞춰서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AI 서비스인데요. 왼쪽에 화면과 오른쪽에 아바타를 놔두면 이렇게 보는데 이건 좀 재밌는 표현으로 뭐 도너츠나 막 저런 걸 넣어도 저렇게 되고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오리지널 이미지와 저런 옷을 입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AI가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해주는 재밌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휴먼인데요. 이 디지털 휴먼은 제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소리는 듣기 어려울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이 가상화된 AI 아바타한테 밑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 텍스트를 똑같은 우리 입모양에 맞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뭐 지금은 저희가 영어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의 아바타를 세워서 좀 할 수 있는 좀 재밌는 내용이기도 해요. 네, 이건 좀 넘어가고요. 네, 여기서 이거는 좀 버추얼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특히나 키 비주얼 배너를 만들기 위한 건데요. 사실 뭐 배너를 만들고 키 비주얼 이런 걸 뽑기 위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원래 디자이너를 활용을 했죠. 이 디자이너들이 이 하나의 키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들어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한 달이 넘게 소요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키비주얼을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원하는 분위기를 올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AI가 우리의 키비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소스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로써 우리는 굳이 뭐 저기 디자이너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업무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직접적으로 디자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올 그냥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원본을 만들고 여기서 좀 더 디벨롭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업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AI에 대한 서비스도 했고, 이제 제 직업인 AI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좀 재밌는 업무를 최근에 했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파리올림픽 재밌게 보셨나요? 어,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중계 영상에서 잡히기도 했는데 제가 양궁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 올림픽의 탑 스폰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I 전문가로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좀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환경도 너무 안 좋고. 네, 그래서 제가 기여한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 투입한 AI 프로젝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OBS 클라우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파리 올림픽을 지켜보시면서 방송 송출이 되죠. 어떤 통신사를 통해서 보셨나요? 뭐 본인들의 좀 재밌는 이런 통신사들이 있었겠죠. 뭐 좋아하는 뭐 KBS나 뭐 MBC나 뭐 JTBC나 SBS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본 소스는 다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시그널은 다 똑같고 거기서 좀 중계진이 좀 다르게 한다던가 여기다가 좀 레이아웃을 좀 더 입혀서 뭔가를 입힌다던가 뭐 이런 식의 추가는 있지만 원본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이 방송계를 보시면은 카메라가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죠. 그게 라이브하게 이렇게 날라온다. 사실 그 찍는 거는 물론 라이브하게 가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방송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럼 누가 하냐면요. OBS, 올림픽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렇게 방송 세계 각지의 방송사들한테 시그널을 쏴주는데요. 이 OBS의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제일 많이 진행을 했고요. 특히나 원래 이런 좀 피지컬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비들을 그 공간에 다 놔두고 우리가 원래 기존에는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려서 좀 더 편리하게 사람의 리소스가 좀 더 좀 덜 들어가게 이렇게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재밌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사실 멀티 카메라 리플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그 AI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요. 만약에 양궁을 이렇게 딱 쏘게 되면은 양궁을 쏘는 과정에 이 옆에 카메라가 사실 양궁이 없었긴 한데 그 카메라가 막 수십 대가 이렇게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슈팅을 하는 순간 이 카메라가 한순간에 따다다다닥 사진을 찍어서 우리 중계 화면에는 이렇게 360도를 이렇게 쭉 돌면서 보게 되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총 베뉴가 14개 베뉴에 저희가 투입이 되어 있었고 저도 여기 베뉴 중 하나를 맡아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가 그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가보신 분들 있겠죠?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이라는 곳인데요. 콩코드 광장에 경기장, 임시 경기장 한 4개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중 하나가 이 스케이트보딩 프리스타일을 하는 경기장이 있었는데 이 경기장에도 되게 많은 그 이제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주요한 순간에 촬영을 해서 이렇게 쓱 돌리고 이거를 이제 방송사들에게 쏴줘서 방송사들이 좀 더 다이나믹한 시청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 AI로 관리된 이 화면을 제공했고요. 그러면은 AI가 뭐가 들어갔나요? 카메라로 어차피 찍어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카메라,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들어가는 카메라가 한 20대에서 25대 정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20대에서 25대보다 훨씬 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자, 되게 스무스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보관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카메라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 사이에 비어 있는 것을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서 마치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공급을 했던 어, 이런 AI 프로젝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카누를 했던 경기장인데요. 카누의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재밌는 좀 시청 경험을 만들고 공부를 했었죠. 근데 저한테도 되게 재밌는 의미 있는 좀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또 진행을 했던 게 사실, 올림픽 GPT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만든 치앤원이라고 하는 LLM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는데, 이 생성형 AI 서비스에다가 올림픽의 이 색상을 입히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GPT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어떤 선수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히스토리, 뭐 올림픽에 대한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되게 상세하고 재밌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올림픽 GPT는 파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개발을 계속해서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했던 프로젝트는 좀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파리 올림픽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은 아마도 하나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저탄소, 제로 탄소 올림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막 선수들도 에어컨도 안 나온다. 뭐 되게 환경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왜냐면은 그런 에어 컨디셔너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원래 파리는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기간은 너무나도 더워서 그게 제로 탄소가 안 됐는데 사실 그런 올림픽에서는 지속 가능성,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뭐 지구가 아프지 말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프로젝트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 전체 베뉴 중에서 뭐 에펠타워나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공원도 있고 그 앞에 뭐 그러니까 뭐 그랑팔레나 막 뿌띠팔레 막 이런 좀 주요 공간에다가 저희가 뭐 장치들을 놔두고요. 그 장치들에서 전력에 대한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뉴에는 얼마나 많은 전력이 소요가 되고 있고 어디에서 전력이 누수가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가 적절한 이 전력량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좀 여기 보시면은 되게 화면이 좀 재밌죠? 에펠탑 이렇게 있고 이 앞에 공원 있고 이 앞에 뭐 이런 광장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좀 정말 AI 프로젝트, 진짜 AI 다이브한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To the Greatness of Her이라는 단편 영화를 IOC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함께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 올림픽의 좀 성다양성 그리고 인종 다양성을 좀 더 증가시키고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아마도 뭐 개막식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재미있었죠. 마지막에 딱 나오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과 흑인과 백인과 황인과 그리고 막 옷도 되게 뭐 퀴어들도 있었고요. 막 이렇게 좀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되게 많이 추구를 했던 대회가 이 파리 올림픽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 파리 올림픽 대회는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비, 남녀의 그 이제 애슬리트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대표 선수들의 성비가 50대 50으로 맞춰진 첫 번째 대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이 기존에 있었던 환경에서 여성의 이 대표 선수가 참여를 했던 첫 번째 이런 대회를 좀 더 다시 우리 지금 현재 환경으로 가져오고자 스로백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과거 1900년도에 찍었던 것은 다 굉장히 해상도가 낮고 흑백의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이런 환경을 좀 디노이징을 하고 컬러라이제이션하고 업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저희 알리버 클라우드 AI로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끊겼던 이런 오리지널 비디오를 뭐 디노이징 작업을 통해서 좀 해상도를 많이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컬러라이제이션을 해서 좀 진짜 사실과 가까운 이런 영상을 재현을 하고 만들었던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비디오가 바로 이건데요. 이게 사실 풀 버전은 한 7분 정도 돼요. 6분에서 7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To the Greatness of Her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직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뭐 하는 업무들과 그리고 했던 주요 프로젝트들 그리고 AI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저도 저의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동기들이 있었고요. 다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각자의 길이 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자리는 저는 딱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누군가 있다가 나간 자리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생겨난 자리입니다. 누군가 있다가 나간 자리가 과연 좋은 자리일까요? 뭐 그 사람이 문제가 없어도 뭔가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비교적 새롭게 생긴 자리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새로운 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직업,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커리어나 여러분들의 나중에 연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한 제가 지금까지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좀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나 제가 저 같은 이런 IT 기업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좀 좋은 기업, 소위 말하는 좋은 기업. 근데 사실 좋은 기업이라고 칭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어떤 기업, 어떤 회사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돈을 많이 주는 회사도 일을 진짜 많이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돈을 적게, 진짜 적게 주는데 가서 할 일이 없이 정말 편하게 다니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사실 편하게 다니는 회사는 저한테 좋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일을 되게 많이 주는 회사가 저한테는 더 좋은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그 취업을 할 때는 사실 회사가 여러분들을 고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회사를 고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팔아야 되고요. 회사는 자기를 팔아야 되고 회사는 사야 되고 뭐 여러분들을 사야 되고 회사를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쟁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수의 기본은 노래고 배우의 기본은 연기죠. 기업의 인재 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은 개발을 잘하고 우리 마케터는 마케팅을 잘해야겠죠. 그럼 이 진리에 의해서 그러면 기업은 사람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당장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일을 잘하거나 향후 5년 안에 우리한테 어느 정도 돈을 벌어다 주는 이런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수업을 받으면서 그리고 뭐 취업 관련된 이런 특강을 들으면서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릴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시겠죠. 아, 직무 역량이 그럼 뭐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돼? 그러다가 또 고민을 하시다가 다시 뭐 해커스나 뭐 이런 데를 등록을 하셔서 자격증 공부를 다시 하시죠. 랭귀지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뭐 토익 나 원래 750점이었는데 나 850점까지 올리면 나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죠. 근데 다 사실 굳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업무와 실제 업과 관련된 것들을 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생명 사장님께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데 사람한테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스펙은 기계한테나 붙이는 말이지 사람은 스펙이 없다. 스펙은 정말 변별력이 없어요. 특히나 이 자소서도 요즘에 진짜 다 GPT로 쓰시더라고요. 이 자소서가 너무 글이 다 번지르하고 너무나도 있는 듯한 자소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역할이 팀장이기 때문에 이런 자소서를 되게 많이 받아보고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자소서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은 왜 회사에 오지 작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날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면접장에도 면접 이런 티칭을 너무 잘 받고 와서 막 배우처럼 너무 유창한 단어를 내뱉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할 때는 전혀 그런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삼성이 첫 번째로 도입을 한 게 바로 사트죠. 이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트가 사실 거의 고시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사트도 그냥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렸고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증명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펙이라는 걸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깨뜨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스펙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많이들 말씀하신 거 학벌과 학점이 좋지 않아서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학벌 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뭐, 회사 아니죠. 어느 학교 언더는 뽑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더더욱 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학교가 정말 의미가 없어진다라고들 많이 해요. 저도 뭐 제가 그 어떤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뭐 탑 클래스에 있는 학교 출신의 사람들을 많이 받아왔고 심지어는 뭐 아이비리그 그리고 뭐 중국의 뭐 칭화대나 뭐 베이징대 같은 이런 회사에 있던 그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제가 제 후배로서 또 제 뭐 직원으로서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똑똑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일을 잘한다라는 건 똑똑한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채용 담당자들은 학벌 학점보다는 그 다른 것들을 어,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토익토스 점수가 뭐 OP까지 포함해서 뭐 떨어진 것 같아요. 어,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외국계 기업인데, 그럼 저희는 토익토스 점수를 볼까요? 네, 저희는 안 봅니다. 왜냐면은 토익토스가 뭐 실제로 저희가 컨버세이션 하는데 필요한 수치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다른 것들을 봅니다. 실질적인 경험이나 외국에 살았던 경험이나 혹은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하나의 이력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어 저는 뭐 외국어 잘하세요? 영어 잘하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뭐 영어를 외국에서 배운 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너무 막 프로넌시에이션이나 뭐 인토네이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저는 외국 친구들을 사귀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해외에서 한국을 놀러 오는 친구들한테 이런 가이드를 하는 봉사 서비스가 있대요. 그 봉사 서비스에 가입해가지고 저는 이 가이드 그 친구들에게 가이드를 하는 업무를 되게 뭐 몇 개월간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친구한테 되게 스몰톡을 던져보니 너무 또 매끄러운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학습적인 것보다는 우리 좀 여러분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봉사나 아니면은 뭐 외국인 친구들에게 뭐 해주는 막 이런 하나의 문화? 요즘에 진짜 외국인 친구들 한국을 많이 오잖아요. 그 친구한테 하는 건 재밌지 않을까요? 오히려 토익토스 공부하는 것보다. 근데 그런 점이 오히려 인사 담당자나 이런 채용 담당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어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떨어져요.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 번째랑 똑같죠. 그냥 어학연수 경험. 사실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들도 저도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도 사바사긴 하지만 내 스펙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를 꼭 가시고 싶다. 뭐 가서 예를 들어서 호주에 워홀 가가지고 나는 그냥 호주 가서 놀고 싶다. 저는 완전 대찬성입니다. 만약에 제 후배가 그런다면. 왜냐면 거기서 뭐 6개월간 지내보면은 정말 나의 생각이 많이 변하게 많이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놀러 간다라는 거는 오케이인데 우리가 스펙 때문에 저 스펙 때문에 이 어학연수 경험 쌓아야 돼서 한 뭐 3개월만 미국 갔다 오겠습니다. 와, 저는 그 돈 있으면은 나한테 줘. 내가 너를 취업시켜 줄게. 라고 좀 농담식으로 말을 많이 할 정도로 그렇게 스펙으로서 어학연수를 가져가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됩니다. 모자란 스펙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좀 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후에. 그럼 스펙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통념을 좀 깨봅시다. 스펙은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뻔한 질문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 사실 뭐 예를 들어 토익 점수를 제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800점 언더는 별로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토익 점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이 반수 이상이에요. 제출한 사람 중에서만 800점 이상이지 그 언더는 그냥 제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 다 떨어지냐? 절대 아닙니다. 네. 특히나 원하시는 분야에 준비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사기업도 일반이 있고 저희 외국계도 있고 뭐 금융권도 있고 근데 어프로치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스펙만 가지고는 취업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당신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걸 하나의 예시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스펙형 인간이라고 한번 제가 칭을 해볼게요. 네, 스펙형 인간, 토익은 985점이고요. 뭐 학점은 4.2점이고, 뭐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소서를 쓴다면은 몇 개 회사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100개 넣으면은 이 정도 스펙이다. 거기다가 좀 뭐 많은 몇 가지 뭐 인턴십 경험이나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개 중에 한 반 정도는 서류 합격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딱 그냥 딱 하나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자,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뭐 블로거도 블로깅을 하는데 뭐 파워블로거 이 사람이 뭐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다 그랬을 때 뭐 IT 교육에 대한 창업도 했었고 뭐 마라톤을 해서 막 풀마라톤을 여자가 뛰었어. 네. 저는 이 사람은 무조건
면접을 볼 것 같아요. 너무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이 사람이 왜 블로깅을 시작했고 어떻게 파워블로거가 되었는지, 그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전략으로서 자기들을 셀링을 했는지, IT 교육 창업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고 왜 그 창업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또한 마라톤을 왜 수행을 하게 됐고 여자로서 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해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아, 이 사람이 이런 가치가 우리 회사에 이런 점과 어울리겠다를 인사 담당자, 면접 담당자는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만큼 좀 왼쪽에 스펙형, 뭐 여러분들께서 정말 머리가 좋으시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독창형, 이런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스펙형의 이런 스펙, 뭐 어쨌든 이런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후보자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인사 담당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도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3개월을 못 넘기는 사람도 꽤 많고요. 3년을 못 넘기는 사람이 거의 반수 이상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독창형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 인사 담당자, 이 사람 우리 회사에 어울려. 그러면 대부분,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만큼 커리어 개발도 앞으로 되게 잘 될 수 있고 제가 즐겁게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후자, 여러분들이 좀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좀 사실 제 얘기긴 해요. 좀 창피하기도 한데 너무 오래전 얘기기도 하고 지금 거의 10년 전이니까. 저는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이제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부터 제가 좀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네, 토익 학원 다니고 또 아이러니하게 중국어를 공부를 좀 했어서 HSK를 땄고요. 워드 땄고 뭐 포말 땄고 CCNA라고 하는 뭐 네트워크 자격증도 땄고요. 그리고 TSST라고 하는 삼성 계열사에서 3개월 정도 계약직을 했었고 뭐 교육으로는 뭐 이런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력서도 제가 그냥 가고 싶은 대기업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LGT, SKT, 뭐 LG전자 이런 데만 지원했는데, 자, 이력서 한 군데도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해가 됐죠. 상반기에 돼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토익도 점수도 올리고 토스도 따고 HSK도 급수를 올리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좀 많이 따고 활동도 뭐 홍보대사나 막 산학인턴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교육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이때는 정말 노력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되게 많이 써서 되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이력서를 거의 50개를 넘게 지원을 해서 그냥 내 기준, 저는 제 기준은 사실 연봉, 그때 당시, 지금 연봉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때 당시 연봉 3천 이상이면 난 지원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 집어넣다 보니 한 4개 정도 면접이 볼 수 있는 기회 되더라고요. 근데 면접을 봤는데 한 군데는 또 됐어요. 근데 좀 제가 생각한 기준보다 좀 낮아서 사실 거기엔 입사하지 않고 다시 한번 6개월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다시 취업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좀 전략을 많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스펙만으로는 내가 안 되겠구나. 승부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저는 좀 많이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펙들 중에서 중국어 자격증 없애버렸고요. 안 적었고요. 그리고 많은 자격증 중에서 쓸데없는 자격증들을 아예 표시 자체를 안 했습니다. 대신에 좀 그 남는 시간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스타트업도 이때 뭐 최종적으로 했었던 거고, 뭐 산학 인턴도 하나를 더 해서 인턴십을 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공모전도 원래 쓸데없던 막 마케팅 공모전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제가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이때는 T아카데미, SKT에서 하는 T아카데미 있었는데 이때 빅데이터하고 좀 클라우드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를 제가 또 스펙 안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력서도 또 제가 기준 자체를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기업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서, 아, 내가 가고 싶은 기업, 내가 가고 싶은 직무로만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많이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 한 28개 정도의 이력서를 지원했는데 20개가 됐어요, 이력서가.
뭐 제가 그때 당시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좀 선택과 집중을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면접을 딱 가니까 또 제가 적고 싶은 내용만 적고 진짜 제가 했었던 경험 위주로 적다 보니 면접도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듣고자 하시니 나는 정말 신나서 이렇게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최종까지 된 게 총 8개 회사가 됐었어요. 네, 그중에서 저는 롯데정보통신, 지금 롯데이노베이트를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죠. 네, 이렇게 좀 비포 앤 애프터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이력서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와 어울리지 않은 이력이 있나? 네, 그러면 그냥 과감히 지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떤 점이 부족한가? 경험? 뭐 자격증? 뭐 자격증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경험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뭐 한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더 많은 얘기들을 드리고 싶지만,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외국계 취업. 외국계 취업은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연봉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기술력을 뚜렷하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랭귀지, 영어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외국계 취업은 신입으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경력직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회사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 첫 회사가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 회사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대부분 IT 쪽은 요즘에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이직을 하거나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여러분들이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한, 기술을 쌓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삼성전자, SKT, 뭐 현대차 여기가 좋은 회사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회사들에는 많은 직무가 기술을 쌓기 어려운,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그런 직종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솔루션을 만들고 AI 관련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개발도 공부하고 막 트렌드의 앞에 있는 막 이런 것들을 뭐 좀 업무 경력을 쌓으시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회사에 가기 좋은 초석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랬고요. 첫 번째 외국계 IT 기업. 두 번째는 인공지능 전문가, 신직업이죠. 네, 인공지능 전문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당장 시작하기는 어려운 직업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포함되는 많은 기반 기술이 필요하니까. 근데 인공지능 전문가가 꿈이시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먼저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와 관련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개발 또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양쪽을 같이 수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저절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무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연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원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니 여러분들께서 좀 플랜을 세워서 이때쯤이면 내가 인공지능 전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좀 빌드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고요. 다음으로 좀 강조드린 거 취업 관련된 내용. 네, 취업은 여러분들 너무 스펙 쌓기에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외국인을 만나고 이러면서 더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꼭 경험이라는 것이 뭐 인턴십을 해야만 경험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당장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경험이 되고요. 당장 마라톤을 해보세요. 이 마라톤도 되게 좋은 스펙, 아니 스펙이라고 표현을 제가 자꾸 표현하는데 스토리,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뭐 마무리라서 좀 약간 두서없이 이야기고 하긴 하지만 제가 그 마라톤 얘기를 제가 정말 저한테 필살기 중 하나였거든요. 면접을 보거나 자소를 할 때 제 자소서 면접 중에서 꼭 들어가는 하나의 스토리가 이 마라톤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좀 약간 그 면접 보는 톤으로 말할게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요.
임종진 씨, 왜 마라톤을 왜 하셨습니까? 아, 저는 이력서에다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아, 저 풀마라톤 2번 경력, 풀마라톤 2번 완주 경험, 그리고 하프마라톤 1번 완주 경험.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것엔 좀 골을 정해서 그거를 달성을 하는 것을 한번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도전을 했던 거는 좀 호기롭게 10km 마라톤을 먼저 도전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좀 선천적인 좀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식 때문에 이 10km 완주를 뛰다가 도중에 실패를 하고 그 뒤에서 따라오는 그 버스에 타가지고 완주를 못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운동에 대한 좀 자신도 있었고 이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실망감이 커서 좀 운동을 많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뭐 3개월 뒤에 있는 이 하프 마라톤을 신청을 해놓고 매일 3km씩 그리고 하루에 스쿼트 300개씩 이렇게 준비를 거쳐서 이 하프 마라톤을 도전을 했습니다. 이 하프 마라톤을 도전했는데 다행히 21km라고 하는 이 전체 골을 저는 달성을 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그때 엄청난 성취감을 맛봤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풀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서 1년간의 준비를 진행을 했고요. 그 풀마라톤을 완주한 이후에도 저는 앞으로 트라이애슬론을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라이애슬론 저는 뭐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필살기가 될 수 있었냐면요. 일단은 남들이 안 하는 얘기. 네, 재밌는 얘기이고 여러 그 기업 담당자, 면접 담당자들은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마라톤 하면 끈기가 있는 거고 목표 달성에 대한 지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나의 애티튜드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조차 나의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딱 보여드리는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혹은 저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친구들과 지금 같은 선상에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정말 많이 달라요. 제가 취업 준비를 같이 했던 저희 대학교 제 동기들도 각자 정말 다른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더 이상 IT 직업을 갖지 않은 친구도 많이 있고요. 이 길은 여러분들만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들려줘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응원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메일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도움이 필요한 점 혹여나 뭔가 뭐 자소서 뭐 첨삭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자소서 쓴 지 오래되긴 해서 요즘엔 저는 영어로 이제 쓰니까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는 도와줄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는 이 신직업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임종진이었고요. 어, 실제로 얼굴로 만나 뵙지 못했지만 좀 여러분도 좀 재밌는 강의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